제 인생의 등대는 화재 현장에서 동료들을 구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장현우입니다. 서울 강남 호강푸드 본사 임원 면접장. 회장 장세진의 손에서 만년필이 떨어졌습니다. 25년 전 죽은 아들의 관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불렀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호강푸드 그룹 본사 42층 대회의실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상반기 신입사원 최종 면접. 그것도 창업주가 직접 심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반세기 동안 단 한 차례도 불참한 적 없는 그 유명한 전통의 면접이었습니다. 대기실 구석에 앉은 장민규는 손에 쥔 서류가 땀에 젖을까봐 몇 번이고 손바닥을 닦아냈습니다. 옆에 앉은 지원자가 작게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온대. 해외 일정 중에도 화상으로 참여한다던데. 인재를 최우선으로 본다더라. 민규는 짧게 답하고는 다시 서류에 시선을 떨궜습니다. 가슴속에선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6천만 원. 이번 달에도 연체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5년째 암과 싸우는 어머니. 새벽에 받은 문자 한 통. 민규야, 너무 애쓰지 마. 엄마 괜찮으니까. 괜찮을 리 없다는 걸 민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기침할 때 손수건에 묻은 핏자국을 봤으니까요.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최종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임원들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인사본부장, 전략실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은빛 머리의 노인이 느린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장세진 회장. 74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고든 자세와 예리한 시선. 민규는 목구멍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장세진이 중앙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지원자들을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규에게 닿았을 때 민규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호강푸드에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세진의 음성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지막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세기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업의 미래는 결국 사람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30년 뒤 이 회사의 중심에 서 있을 겁니다.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차례대로 자기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명문대 수석 졸업생, 해외 MBA 출신, 각종 자격증으로 무장한 인재들, 모두가 빛나는 이력을 자랑했습니다. 드디어 민규의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인사팀장의 호명이 들렸습니다. 장민규 지원자님. 민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하게 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송개발 직무에 지원한 장민규라고 합니다. 장세진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민규 씨, 자기소개서를 보니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셨다고 되어 있군요. 예, 맞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세진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어 민규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원자를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시킨 가장 결정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민규는 잠깐 숨을 고르고는 준비했던 답변이 아닌 진심을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장현우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세진의 손에서 만년필이 미끄러졌습니다. 조용한 회의실에 만년필이 바닥과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모든 면접관의 시선이 일제히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세진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였습니다. 70년 넘게 쌓아온 침착함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장현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규가 또박또박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공장 화재로 돌아가셨습니다만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불길 속에서 동료 3사람을 밖으로 밀어내고 마지막으로 나오시다 변을 당하셨다고.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 희생의 정신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장세진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앉은 전략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니, 괜찮네. 계속 진행하게. 장세진이 떨어진 펜을 주우며 말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면접관들 사이로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어머님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장세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선주입니다. 이번엔 장세진이 갑자기 의자를 뒤로 밀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50년 면접 역사에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잠깐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장세진이 비틀거리듯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민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자신이 실수를 한 건가? 다른 지원자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장세진은 벽에 한 손을 짚고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현우. 25년 전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외아들. 그리고 이선주. 그때 집을 나간 며느리. 설마 그 선주란 말인가? 맞습니다. 이름이 이선주였습니다. 기억이 틀림없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의 딸로 24 어린 나이에 아들과 혼인신고부터 해버렸던 그 며느리. 세진은 화장실로 향해 수돗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74년을 살며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표정이 지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0분 뒤 장세진이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엔 물기가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다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오랜 세월 단련된 경영자의 자제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하지요. 면접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장세진의 시선은 계속 민규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 눈매, 저 이마, 저 코선. 낯익은 윤곽. 아니, 25년 전 아들 장현우의 청년 시절 얼굴과 너무도 흡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장민규 씨,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5입니다. 25, 1999년생. 장현우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해에 태어난 나이였습니다. 출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부산. 며느리 선주가 사라진 뒤 연락이 끊겼던 그곳이었습니다. 장세진은 깊게 한숨을 들이켰습니다. 25년 전 아들이 죽던 그 해, 그리고 며느리가 집을 떠난 그 해, 아내 말순이 그때 뭐라고 했던가. 며느리가 정신적 충격으로 아이를 맡기고 혼자 떠났어요. 다시 살아보겠다고 했대요.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비통함에 빠져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석연찮은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면접은 끝까지 이어졌지만 장세진의 의식은 25년 전 그날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빗줄기 속 장례식장, 차갑게 식어버린 아들의 손, 그리고 며칠 뒤 흔적 없이 사라진 며느리.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 개별 통보됩니다. 인사팀장의 마무리 멘트가 끝나고 지원자들이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민규도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나가려는데 장세진이 그를 불렀습니다. 장민규 씨. 예, 회장님. 민규가 긴장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아버님이 자랑스러우셨겠습니다. 장세진의 낮은 목소리엔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가 나가고 회의실엔 장세진과 임원 몇 명만 남았습니다. 장세진은 한참 동안 민규가 앉았던 빈 의자를 응시했습니다. 김 실장, 비서실장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 회장님. 방금 그 지원자 장민규 신원 조회를 좀 해보게. 아주 세밀하게.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장세진은 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우리 현우가 세상을 떠나고 집을 나간 며느리 이선주였지?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혹시 임신 중이었거나 아이를 낳지 않았나? 김 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말씀으론 며느리께서 아이를 남기고 혼자 떠나셨다고 들었는데요. 장세진은 시선을 창밖에 고정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오후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그 사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녁이 되어 장세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 언덕배기 대저택 500평 부지 위에 세워진 3층 저택이었습니다. 거실에선 아내 한말순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응. 장세진이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 72의 연세에도 단정한 용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25년 전 현우가 죽고 며느리가 정말로 아이를 남기고 혼자 떠난 거 맞소? 한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 옛날 이야기를? 아니, 문득 궁금해서. 맞아요. 산후 우울증이 심해서 양육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도윤이를 우리에게 맡기고 떠났잖아요. 한말순은 자연스럽게 거짓을 말했습니다. 25년간 반복해온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그렇군. 알았소. 장세진이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25년 동안 참아 버리지 못한 아들의 유품이었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치자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젊은 날 장현우가 밝게 웃고 있는 사진. 장세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현우야, 내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25년이구나. 사진 속 현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면접장에서 마주친 민규의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치곤 지나치게 닮아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초기 조사 내용입니다. 말해보게. 장민규의 보호자 이선주 씨, 25년 전 회장님 댁에 며느리셨던 분과 동일 인물입니다. 주민번호 대조 결과 확실합니다. 장세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눕혔습니다.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계속 조사를 진행하게. 특히 25년 전 출산 관련 병원 기록을 찾아보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장세진은 다시 현우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현우야, 내 아들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난 거니? 밤이 깊어갔지만 장세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25년 만에 풀리기 시작한 실마리.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부산 사하구의 낡은 반지하 원룸. 이선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입에 댔다 떼자 또 붉은 핏자국이 묻어났습니다. 5년째 싸우고 있는 암. 처음엔 유방암이었는데 이젠 폐까지 번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규가 돌아온 것입니다. 선주는 황급히 손수건을 이불 아래로 숨겼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민규가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얼굴엔 피곤함보다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응. 면접은 어땠니? 괜찮았던 것 같아요. 회장님이 직접 면접을 보시더라고요. 선주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회장, 장세진. 25년 만에 듣는 그 이름. 회장님이 직접? 네. 근데 좀 이상했어요. 제가 아버지 이름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펜을 떨어뜨리시고 나가셨어요. 선주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장현우라고 말했니? 네. 왜요? 잘못한 거예요? 선주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휘청거렸습니다. 민규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민규야. 선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회사 가면 안 돼. 절대로 가면 안 돼. 엄마, 무슨 소리예요? 호강푸드잖아요. 대한민국 식품업계 1위 회사라고요. 그래도 안 돼. 다른 데 가렴. 제발. 민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월급 400만 원이에요. 병원비도 회사에서 지원해 준대요. 이젠 엄마 치료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안 돼. 선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침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손수건이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엄마. 민규가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부산대학병원 응급실. 선주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민규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암이 폐 전체로 전이됐고 이번 출혈은 폐 조직이 손상된 겁니다. 민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길어야 몇 달.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규는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장세진의 서재. 김 실장이 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오게. 김 실장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25년 전 병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부산대학병원 산부인과 기록입니다. 장세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1999년 3월 15일 이선주 24세 마이너스 쌍둥이 출산. 남아 2명. 일란성 쌍둥이. 쌍둥이라고? 장세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예. 일란성 쌍둥이를 출산한 기록이 명확합니다. 장세진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도윤이 말고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단 말인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장세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내 말순이 한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하나를 맡기고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만 집에 남기고 나머지 한 명은 데리고 간 것입니다. 왜 한 명만 두고 갔을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 생각엔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25년 전 며느리분이 집을 나가신 날 사모님께서 혼자 며느리를 만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세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집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군. 확실한 건 아직? 아니야. 분명히 그럴 거야. 장세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이선주 씨 현재 소재를 파악하게. 그리고 조용히 감시하되 접근은 하지 말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신입사원 건강검진이 언제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장민규와 우리 도윤이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DNA 검사를 진행하게. 극비리에. 김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DNA 검사요? 그래. 친자 확인이 아니라 형제 확인 검사야. 둘이 쌍둥이인지 확인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김 실장이 나간 후 장세진은 혼자 서재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 현우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현우야, 내 아들이 둘이었구나. 그런데 왜 한 명은 우리 곁에, 한 명은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니? 그날 밤 장세진은 1층 침실로 내려갔습니다. 한말순이 화장대 앞에서 스킨케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요? 25년 전 며느리가 떠난 날 당신이 혼자 만났지? 한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정확히 무슨 대화를 나눴소? 별거 없었어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었죠. 장세진은 아내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할 때의 습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를 약간 왼쪽으로 돌리고 입술을 한번 함는 것. 지금 정확히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소. 장세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잘 듣고 계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을 전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부산대학병원. 선주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선 민규가 의자에 앉은 채 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민규야. 엄마가 너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선주의 머릿속에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99년 3월 말 장세진 저택 거실.
갓 출산한 지 2주 된 선주는 쌍둥이 아들을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현우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한말순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 네, 어머님. 쌍둥이를 낳았다며? 네. 하나는 우리가 키울 테니 하나는 내가 데리고 나가. 선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 상인 딸이 우리 집안 며느리라는 것도 웃기는데 겨우 24세 무슨 애를 둘씩이나 낳았어? 한 명은 윤가의 핏줄이니 우리가 키울 거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님, 제 아들들이에요. 둘 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한말순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거부하면 둘 다 빼앗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게 만들 거고, 한 명이라도 데리고 나가든지 아니면 둘 다 여기 두고 혼자 떠나든지 선택해. 선주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발요, 어머님. 제 아들들이에요. 일주일 준다. 생각해봐. 그리고 일주일 후 선주는 쌍둥이 중 한 명을 품에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한말순이 나머지 한 명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다시 나타나면 그 애도 빼앗을 거야. 영영. 병실 침대에서 선주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고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엄마. 민규가 깨어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괜찮아. 그냥 꿈을 꿨어. 선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이제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만에 일주일 후 서울 호강푸드 본사. 장세진은 회장실에서 김 실장의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6잔째 마시고 있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이렇게 조바심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입니다. 들어오게. 김 실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장세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산대학병원 산부인과 기록을 재확인했습니다. 1999년 3월 15일 이선주 씨는 일란성 쌍둥이 남아를 출산했습니다. 출생 시각은 새벽 3시 42분과 3시 47분. 체중은 각각 2.8kg과 2.9kg였습니다. 장세진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쌍둥이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출생신고는 한 명만 되어 있습니다. 장도윤. 그 아이는 회장님 댁에서 키운 손자분이고요. 나머지 한 명, 장민규는 3개월 후 부산에서 따로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어머니 이선주 이름으로만요. 장세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집사람이 한 명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없던 일로 만든 거로군. 그렇게 추정됩니다. 장세진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DNA 검사는 언제 가능한가? 내일 신입사원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혈액을 채취하겠습니다. 박 원장에게 직접 부탁했나? 예. 그룹 의료센터 박 원장님이 직접 진행하십니다.
외부엔 절대 누설되지 않을 겁니다. 좋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이선주 씨가 현재 부산대학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폐암 말기로 추정됩니다. 장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기라고? 예. 최근 응급실에 실려갔고 현재 일반 병동에서 치료 중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장세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야겠네. 회장님께서 직접요? 그래. 25년 전 진실을 들어야겠어. 그분의 입에서 직접.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호강푸드 의료센터 신입사원들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민규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장민규 씨,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체열실로 안내했습니다. 민규가 의자에 앉자 박 원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보통 간호사가 하는 체열을 병원장이 직접 한다는 게 이상했지만 민규는 대기업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혈액 검사 좀 정밀하게 할게요. 회사 방침이라서요. 아, 네. 박 원장이 평소보다 많은 양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별도의 용기에 담았습니다. 용기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건물 반대편 장도윤도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았지만 도윤은 회장의 아들이라는 특별함 때문에 6개월마다 받았습니다. 도윤 대리님, 체열하겠습니다. 역시 박 원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하시네요. 특별관리 대상이시잖아요. 도윤은 웃으며 팔을 내밀었습니다. 박 원장의 손길이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혈액을 채취한 후 역시 별도의 용기에 담았습니다. 2시간 후 박 원장의 연구실. 박 원장은 2개의 혈액 샘플을 앞에 놓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샘플 채취 완료했습니다. 고맙네. 결과는 언제 나오나? DNA 검사는 보통 3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감독하고 급하게 처리하면 이틀 안에 가능합니다. 부탁하네. 극비로. 걱정 마십시오. 전화를 끊고 박 원장은 샘플을 유전자 검사실로 직접 가져갔습니다. 검사실 책임자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이 2 샘플, 형제관계 확인 검사야. 일란성 쌍둥이인지 확인하는 거지.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고 결과는 나한테만 보고해.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날 오후 부산. 민규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선주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받고 왔어요. 선주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민규야, 엄마가 부탁이 있어. 뭔데요? 그 회사. 정말 안 되겠니? 민규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무슨 이유라도 있어요? 선주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게는 형제가 있다고. 너를 낳던 날 쌍둥이 동생과 함께 태어났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예감이 안 좋아서 그래. 그곳에 가면 뭔가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아. 엄마, 저 이제 25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게요. 민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병원비만 8천만 원이에요. 이대로 가다간 집도 팔아야 해요. 호강푸드에 들어가면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선주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운명은 결국 두 아들을 만나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장세진의 서재. 장세진은 25년 전 자료들을 꺼내 다시 살펴봤습니다. 며느리 선주와 관련된 모든 기록, 혼인신고서, 현우와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장례식 날의 희미한 기억. 자료를 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우가 죽은 날짜와 며느리가 집을 떠난 날짜 사이에 정확히 2주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출산 후 2주. 일반적으로 산모가 움직일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 말은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회복한 직후 집을 떠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야. 누군가 내쫓은 거지. 장세진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한말순이 정원에서 화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한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25년 전 며느리를 내쫓은 게 당신이지? 한말순의 손에서 가위가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 알고 있네. 한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며느리가 데리고 가게 했지? 한말순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병원 기록을 찾았어? 그리고 곧 DNA 검사 결과도 나올 거야. 한말순이 주저앉았습니다. 정원 벤치에 몸을 기댔습니다. 여보, 왜 그랬소? 왜 손주 한 명을 내쫓았소? 한말순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 상인 딸이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창피했어요. 게다가 겨우 24에 무슨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한 명은 우리가 키우고 한 명은 저 여자가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장세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게 이유요? 체면 때문에 손주를 갈라놨단 말이오? 당신은 몰라요. 재벌가 안주인이 얼마나 힘든지, 주변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25년간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요? 한말순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세진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손주 한 명이 25년간 고생했소. 당신 때문에 며느리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암에 걸렸단 말이오. 장세진이 돌아서려는데 한말순이 그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오. 장세진이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선주 씨를 만날 준비를 하게. 내일 당장 부산으로 가겠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장세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오랜만이요. 이제 직접 만나 25년 전 진실을 들어야겠소. 다음 날 아침 서울 호강푸드 본사. 민규는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정식 출근 첫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만류했지만 민규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 내려 본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로 뒤덮인 42층 빌딩.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민규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천장까지 뻗은 통유리 창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눈부셨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던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습니다. 신입사원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팀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민규는 다른 신입사원 10명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민규는 무심코 그쪽을 봤다가 발이 멈췄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키,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비슷했습니다. 상대방도 민규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바로 장도윤이었습니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오가던 직원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우와, 진짜 똑같이 생겼다. 쌍둥이야? 도윤 대리님이랑 완전 판박이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사람만 보였습니다. 도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까지 비슷했습니다. 민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전략기획팀 장도윤 대리입니다. 신입사원 장민규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까요?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닮았다니.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성까지 같아서요. 혹시 친척 되세요? 장씨 집안이 그리 크진 않은데. 민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부산이라서요. 친척은 거의 없고요. 도윤은 민규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심지어 왼쪽 눈썹 끝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멀리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 더 신기하네요. 식당에서요? 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하셨죠? 저도 그때 점심 먹으러 갔다가 봤어요. 민규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식당에서 누군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시선. 장도윤 대리님. 멀리서 누군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아, 저 회의가 있어서 가봐야겠네요. 나중에 시간 되면 차라도 한잔해요. 네, 그러죠. 도윤이 떠난 후 민규는 묘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윤에게서 위협이 아닌 끌림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같은 시각 42층 회장실. 장세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부산으로 내려가 며느리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 회장님,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부산행 일정 확정됐습니다. 차량은 병원 후문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 최대한 조용히 하게.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오늘 아침 로비에서 장민규 신입사원과 장도윤 대리가 마주쳤습니다. 장세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직원들 사이에서
벌써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쌍둥이 같다고요. 장세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도윤이 반응은 어땠나? 신기해하긴 했지만 특별히 의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닮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DNA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 내일 오전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장세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도윤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같은 팀 후배가 물었습니다. 대리님, 아침에 로비에서 신입사원이랑 마주쳤다며요? 진짜 대리님이랑 똑같이 생겼대요. 응. 나도 깜짝 놀랐어. 혹시 잃어버린 쌍둥이 형제 아니에요? 후배가 농담조로 말했지만 도윤은 웃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쌍둥이라. 도윤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은 늘 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만 말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엄마는 어디 계세요? 그때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떠나셨단다.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도윤은 어머니에 대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부산대학병원. 검은색 세단이 병원 후문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뒷좌석에서 장세진이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김 실장이 안내했습니다. 7층 702호실입니다. 환자는 현재 혼자 계십니다. 보호자인 아들은 오후 6시에 올 예정입니다. 알았네. 장세진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5년 만에 만나는 며느리.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7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702호.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세진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야윈 몸.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2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누구세요? 선주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장세진이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선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이요, 며느리. 장세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선주는 침대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여기에? 할 얘기가 있어서 왔소. 장세진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25년 전 일을 얘기해 보시오. 선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쌍둥이를 낳았지요? 그런데 한 명만 우리 집에 두고 한 명은 데리고 나왔소. 선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병원 기록을 찾았소. 그리고 민규를 만났소. 선주가 장세진을 돌아봤습니다. 민규를요? 면접장에서 봤소. 현우를 빼닮았더군. 선주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꽁꽁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누가 당신을 내쫓았소? 집사람이요? 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명은 집안에 남기고 한 명은 데리고 떠나라고. 거부하면 둘 다 빼앗겠다고 했어요. 장세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25년간 혼자 아이를 키운 거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 명이라도 지켜야 했으니까요.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소? 선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모님이 다시 나타나면 민규마저 빼앗겠다고 했어요. 전 두려웠어요. 또 아이를 빼앗길까봐. 장세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가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몰라서,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선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5년의 시간이 그 침묵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잘 자랐나요? 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훌륭한 청년이 됐소.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다행이네요. 선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간 보지 못한 아들, 얼굴도 모르는 아들, 만나고 싶소? 장세진이 물었습니다. 제가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당신이 낳은 아들인데. 선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장세진이 일어섰습니다. 곧 DNA 검사 결과가 나올 거요. 그럼 모든 게 명확해질 테니 그때 다시 얘기하지. 회장님, 선주가 장세진을 불렀습니다. 제발 민규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 입으로 직접 말하고 싶어요. 알았소. 장세진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현우야, 내 아들들이 곧 만날 거야. 25년 만에. 다음 날 오전 호강푸드 회장실. 장세진은 책상 앞에 앉아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 오전 10시 정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박 원장입니다. 장세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가 나왔나? 예. 방금 최종 확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세진은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말해보게. 장민규와 장도윤 두 사람은 99.99% 일치합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확실합니다. 장세진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하니 실감이 났습니다. 보고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지금 회장실로 가져가겠습니다. 원본은 제가 직접 보관하고 사본도 만들지 않겠습니다. 고맙네. 전화를 끊고 장세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감춰졌던 진실이 이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현우야, 내 아들들이 쌍둥이였구나. 그런데 왜 25년이나 떨어져 살아야 했니? 30분 후 박 원장이 봉인된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장세진이 봉투를 뜯어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일치도 99.99%. 결론 일란성 쌍둥이 관계 확정.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장세진은 보고서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김 실장을 불러주게. 잠시 후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도윤이를 회장실로 부르게. 지금 당장. 김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너라.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지만 회장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장세진은 아들을, 아니,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24년간 아들로 키운 손자.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아, 앉아라. 네. 도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세진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아, 내 아버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장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4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많이 심각해 보이시는데. 너와 민규가 형제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DNA 검사를 했다. 너희는 일란성 쌍둥이야. 도윤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어떻게 쌍둥이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세진이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다. 도윤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할아버지라니요? 무슨, 너의 진짜 아버지는 내 아들, 장현우다. 25년 전 공장 화재로 세상을 떠났지. 도윤은 벽에 기대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24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제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선주라는 분이야. 민규의 어머니이기도 하지.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4년간 속이신 거예요? 제가 아들이라고? 아니다. 나도 몰랐다. 그럼 누가요? 장세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내 아내가 거짓말을 한 거다. 왜요? 왜 그런 거짓말을? 장세진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25년 전 현우가 죽고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았던 일. 한말순이 한 아이만 빼앗고 며느리를 내쫓았던 일.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장도윤이 아니면 저는 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장세진이 다가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넌 내 손자야. 그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형제도 생겼잖니. 형제. 도윤은 민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느껴진 그 묘한 친근감. 이제 이유를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어머니가 지금 부산병원에 계신다. 병원이요? 암 투병 중이시다.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 도윤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5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는데 그분이 아프다니. 지금 당장 가보고 싶어요. 그러자 내가 함께 가마. 장세진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를 준비하게. 부산으로 간다. 그리고 민규도 연락해서 병원으로 오라고 하게. 오후 2시 부산대학병원. 민규는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실에서 직접 전화가 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하니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 실장과 비서들, 그리고 회장님. 회장님? 민규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 여기에? 들어가 보거라.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민규는 혼란스러웠지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도윤. 그가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은 누구예요? 민규가 물었습니다. 선주가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25년 만에 두 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규야, 앉아라.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선주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25년간 숨겨온 비밀을 이제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너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단다. 네. 25년 전 엄마가 너희를 낳았어. 일란성 쌍둥이로. 하지만 선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명만 집에 남기고 한 명은 데리고 떠나라고 했어. 엄마는 너를 선택했단다. 민규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도윤 대리님이 제 동생이라고요? 형이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5분 먼저 태어났대. 그러니까 내가 형이지.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똑같은 얼굴. 이제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닮은 거였군요. 민규가 중얼거렸습니다. 형? 응.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나도 그랬어. 형제라서 그랬나 봐. 선주가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너희를 25년이나 떨어뜨려 놔서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민규가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협박했잖아요. 도윤도 선주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선주가 도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25년간 보고 싶었던 얼굴, 꿈에서만 만났던 아들. 재원아. 재원이요? 내 이름이야. 엄마가 지어준 이름. 장재원. 도윤이는 할머니가 지으신 이름이지.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을 꿨어요. 누군가 저를 부르는 꿈. 늘 같은 목소리였는데. 재원아, 재원아 하고 불렀지? 네.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가 매일 밤 너를 불렀으니까. 25년 동안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25년의 이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장세진이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 실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래. 현우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기뻐하겠지. 장세진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1시간 후 장세진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회장님, 두 아들 다 잘 컸소. 현우가 자랑스러워할 거요. 선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25년간. 아니요. 우리가 미안한 거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장세진이 민규를 봤습니다. 민규야. 네, 회장님. 이제부턴 할아버지라고 불러다오. 너도 내 손자니까. 민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내 손자. 장세진이 두 손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25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구나. 병실에 따뜻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25년간 끊어졌던 시간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시어머니 한 말씀과의 대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선주는 또다시 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손수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규와 도윤이 황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달려와 선주를 진찰한 후 복도로 두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폐 전체로 암이 퍼졌고 이번 출혈은. 의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민규가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형 도윤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어머니. 하지만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강남 장세진의 저택. 장세진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말순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한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당신과 할 얘기가 있어. 장세진이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오늘 며느리를 만나고 왔어. 부산에서. 한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이에게도 진실을 말했소.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는 것. 여보, DNA 검사 결과도 나왔소. 장세진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99.99% 일치. 일란성 쌍둥이가 확실하오. 한말순이 서류를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왜 그랬소? 왜 손주를 갈라놨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말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답하시오. 장세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장 상인 딸이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 것도 창피했는데. 한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겨우 24에 무슨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하나는 우리가 키우고 하나는 저 여자가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그게 이유요? 체면 때문에? 당신은 몰라요. 재벌가 안주인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말순이 울먹였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들었어요. 시장 상인 딸을 며느리로 들였다고. 격이 안 맞는다고. 저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장세진이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존심? 그 자존심 때문에 내 손주 하나를 25년간 고생시켰단 말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긴. 당신이 선택한 거잖소. 장세진의 고함에 한말순이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25년간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며느리가 아이 맡기고 혼자 떠났다고. 우울증이 심해서 못 키우겠다고 했다고.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요? 장세진이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한말순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미안해요. 장세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요. 며느리한테 그리고 민규한테 사과해야지. 제가 어떻게 내일 당장 부산에 내려가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빌어야 할 거요. 장세진이 한말순의 손을 뿌리치고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한말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버림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대학병원. 민규와 도윤은 어머니 병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주는 응급처치 후 잠들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형, 민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어릴 때 궁금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누구인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했지. 5살 때 한번 물어봤어. 그때 아버지가, 아니, 할아버지가 표정이 너무 굳어지시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묻지 못했어. 저는 반대였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했죠. 민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훌륭한 분이었다고. 너를 많이 사랑하셨을 거라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간 혼자 너를 키우시면서 병원비도 못 내면서 형은 좋았잖아요. 재벌가에서 편하게 자라고. 민규의 말에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하지 않았어. 늘 뭔가 빈자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 가족이라고 부르기엔 뭔가 부족한 느낌? 두 형제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간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둘 다 외로웠습니다. 민규야. 네, 형. 우리 이제라도 제대로 된 형제하자. 네. 그러고 싶어요. 도윤이 민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형제는 처음으로 포옹했습니다. 피가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부산으로 향하는 차 안. 한말수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 실장이 운전을 했습니다. 장세진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서 해결하시오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한말순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25년 만에 며느리를 만나는 것. 그것도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오후 2시 병실암. 한말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려 노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주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말순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선주가 누워 있었습니다. 25년 전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어머님, 선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앉으세요. 고맙구나. 한말순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선주야. 한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선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장 상인 딸이라고, 격이 안 맞는다고. 그런 말로 너를 내쫓았어. 쌍둥이 중 하나만 빼앗고. 한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한말순이 일어섰습니다. 선주가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한말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선주가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아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할 것 같구나. 73세 노인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너를 쫓아냈어. 내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를 빼앗았어. 어머님, 25년간 얼마나 힘들었니? 혼자 아이 키우면서 병원비도 없어서 한말순이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용서해다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죽기 전에 꼭 사과하고 싶었어. 선주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한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선주야,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선주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니? 재원이를 잘 키워주셨잖아요.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한말순이 선주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여인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25년의 원한이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규와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두 손자가 놀란 표정으로 두 여인을 봤습니다. 한말순이 민규를 봤습니다. 처음 제대로 보는 또 다른 손자였습니다. 민규야, 네 할머니,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무 늦었구나. 25년간 고생시켜서. 민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도윤이 한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완전한 가족이 됐잖아요. 그래, 그렇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5년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선주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새벽 3시 민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위급합니다. 민규와 도윤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의료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폐출혈이 심해서.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두 형제가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선주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민규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도윤도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선주가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선주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민규야, 재원아. 네, 엄마. 엄마가 너희를 25년간 떨어뜨려 놔서 미안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재원아, 25년간 못 봐서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민규야, 혼자 키워서 미안해.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지 못해서.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최고의 엄마였어요. 선주가 두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의 소원이 뭔지 아니? 뭔데요, 엄마? 너희 둘이 평생 좋은 형제로 지내는 거야. 25년을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제는 평생 함께 있어야 해. 그럴게요, 엄마. 약속해요, 어머니. 선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엄마. 심전도 기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 호출, 심정지,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다시 심폐소생 시작. 의사의 고함과 함께 응급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심장 충격기가 선주의 가슴에 댔습니다. 충전, 투입, 선주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평평한 선만 그었습니다. 한 번 더, 민규와 도윤은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살리려는 의료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민규가 유리에 이마를 댔습니다. 도윤이 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살아날 거야. 어머니는 강하신 분이야.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심장 박동이 돌아왔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매우 불안정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1시간 후 중환자실. 선주는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기, 심전도, 링거. 유리창 너머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민규와 도윤은 밤새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세진과 한말순도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장세진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심정지가 올지 모릅니다. 암이 온몸으로 전이됐고 폐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세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말수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손을 대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버텨다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선주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면회 가능합니다. 단 한 번에 2명씩 10분만 허락됩니다. 민규와 도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선주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들. 엄마. 민규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우리 왔어요. 도윤이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재원아, 내가 처음 걸음마했을 때 엄마한테 와달라고 손 내밀었어. 선주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널 안고 가버렸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어렴풋이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재원아, 재원아. 엄마가 매일 그렇게 불렀어. 25년 동안. 알아요, 어머니. 꿈에서 들었어요. 선주가 민규를 봤습니다. 민규야, 엄마가 너한테만 매달려서 미안해. 재원이 생각하느라 너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한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최고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였어요. 선주가 두 아들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너희 둘이 이렇게 손잡고 평생 살아줘.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약속할게요, 엄마. 네, 어머니. 약속드려요. 10분이 지나 두 형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장세진과 한말순이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장세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회장님, 미안하오.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두 아들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선주가 한말순을 받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 선주야. 정말 미안하다. 한말순이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원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선주가 말했습니다.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더라고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선주야, 이제 제가 부탁 하나만 할게요. 뭐든지 말해라. 두 아들, 평생 잘 돌봐주세요. 제가 못다한 사랑을 대신해 주세요. 그러마, 약속한다. 선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 며느리. 하지만 이번엔 심전도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주는 그저 잠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선주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됐습니다. 가족을 다시 만난 기쁨이 생명력을 되살린 것 같았습니다. 기적입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암 진행 속도가 느려졌어요. 완전히 멈춘 건 아니지만 환자분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럼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장세진이 물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신약이 있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어요. 다만 약값이 얼마든 상관없소. 당장 구해주시오. 알겠습니다. 2주 후 선주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민규와 도윤이 매일 교대로 간병했습니다. 장세진도 일주일에 2번씩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한말순은 아예 부산에 머물며 며느리를 돌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선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한말순이 막았습니다. 아니야. 누워있어. 내가 다 할 테니까. 한말순이 며느리의 머리를 빗겨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25년 전 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내가 더 고맙지. 이렇게라도 속죄할 수 있어서. 어느 날 오후 4사람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선주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벚꽃이 피었네. 벌써 4월이에요, 엄마. 민규가 말했습니다. 시간 참 빠르다. 너희를 다시 만난 지 2달이 지났네. 어머니, 날씨 좋은데 밖에 나가볼까요?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괜찮을까? 의사 선생님께 허락받을게요. 30분 후 선주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벚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예쁘다. 선주가 고개를 들어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민규와 도윤이 어머니 옆에 서서 함께 벚꽃을 봤습니다. 장세진과 한말순도 멀찍이 서서 3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여보, 한말순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뭐가요? 나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며느리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서, 이제라도 바로잡은 거지. 장세진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저 아이들 위해 살아야 하오. 그래요. 그렇게 하겠어요. 벚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졌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주의 병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뭔가요? 신약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 크기가 20% 줄었어요. 정말요? 민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 이대로 가면 수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요?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성공하면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선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가고 민규가 서울에 있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수술 받을 수 있대요. 정말이냐? 장세진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구하겠다. 서울 대병원으로 모셔오너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전화를 끊고 민규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살 수 있어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어요. 도윤도 어머니와 동생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효도할게요. 25년 못한 것까지 다. 고맙다, 우리 아들들. 선주가 두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25년의 이별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달빛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선주는 생각했습니다. 현우야,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컸어. 하늘에서 지켜봐줘. 엄마가 좀 더 버틸게. 아이들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갈게. 달빛 아래 선주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3개월 후 서울대학병원. 선주의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장세진, 한말순, 민규, 도윤 4사람이 기다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장세진이 두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집도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제가 너무 무서워요.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해요? 그런 일 없을 거야. 도윤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강하신 분이야. 우리를 위해서라도 꼭 돌아오실 거야. 오후 6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암 조직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전이된 부분도 최대한 절제했고요. 회복만 잘 되면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4사람이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세진이 의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선주.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어머니, 민규와 도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 네, 엄마. 성공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선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2주 후 선주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장세진이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기분이 좀 어떤가? 많이 좋아졌어요, 회장님. 그래, 다행이군. 하나 제안이 있는데. 뭔가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지 않겠소? 선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요? 그래. 큰 집에 우리 둘만 있으니 너무 썰렁하오. 며느리와 손자들이 있어야 집다운 집이지. 한말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선주야. 같이 살자. 25년 못한 것 이제라도 하게. 선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후 선주는 퇴원했습니다.
장세진의 차가 강남 언덕 위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와, 민규가 감탄했습니다. 부산 반지하 원룸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집이기도 하고. 현관에 들어서자 가정부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선주는 어색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말순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2층 동쪽 방이 내 방이야. 햇살이 제일 잘 들어오는 곳이지. 어머님, 그리고 민규는 재원이. 아니, 도윤이 옆방을 쓰면 되겠구나.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날 저녁 5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넓은 식탁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함께 앉은 가족이었습니다. 건배합시다. 장세진이 잔을 들었습니다. 25년 만에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소. 현우가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오. 건배. 5잔이 부딪혔습니다. 식사 후 장세진이 민규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민규야. 네, 할아버지. 너에게 제안이 있다.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할아버지. 민규가 할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제안은 받을 수 없어요. 장세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저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회장 손자니까가 아니라 장민규니까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는 이미 합격했잖니. 그때는 제 정체를 모르고 뽑으셨잖아요.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아요. 제가 회장님 손자라는 걸. 민규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저 퇴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채에 다시 지원할게요. 다시 시험을 본다고? 네. 이번엔 블라인드 채용으로 해주세요. 이름도 학교도 모든 걸 가리고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하는. 장세진이 손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현우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자존심까지. 좋다. 내 뜻대로 하거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민규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자랑스럽다, 민규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호강푸드는 민규의 제안을 받아들여 업계 최초로 완전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습니다. 하반기 공채 발표일. 장세진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회사는 새로운 채용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름, 학교, 나이, 성별 모두를 가린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한 결과 수석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장세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름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수험번호 2024-1890번. 수석 합격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로 한 청년이 올라왔습니다. 장민규였습니다. 장세진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민규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축하한다. 자네가 수석이었군.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규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관객석에서 도윤이 힘껏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내 동생이야. 수여식 후 장세진이 민규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정말 몰랐다. 내가 수석일 줄은. 저도 믿기지 않아요. 이제 정당하게 들어왔네.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 네, 할아버지.
이제 떳떳해요. 장세진이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저택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선주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여전히 약을 먹어야 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우리 민규 수석 합격 축하해. 선주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 실력이지. 도윤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이제 같은 회사 다니네. 그러게. 회사에서 자주 보겠네. 점심 같이 먹자. 그래. 두 형제가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12월 장세진의 75회 생일.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큰 케이크에 촛불 75개가 켜졌습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민규와 도윤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장세진이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현우야, 내 아들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 하늘에서 지켜봐라. 아빠가 잘 돌볼게. 저녁 식사 후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자, 다들 모이세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중앙에 장세진과 한말순이 섰습니다. 그 옆에 선주, 양쪽에는 민규와 도윤이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25년 만에 찍는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민규가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독백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아버지가 우리를 남겨주셨고 그 덕분에 이렇게 가족이 됐으니까요.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후회도, 할머니의 죄책감도, 엄마의 고통도, 형의 혼란도 모두 용서와 사랑으로 녹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입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와 땅을 덮었습니다. 도윤이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형, 눈 온다. 그러네. 민규도 형 옆에 섰습니다. 형, 내일 출근길에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두 형제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뒤에서 선주가 두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한말순이 며느리 옆에 섰습니다. 고맙다, 선주야.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줘서. 어머님도 감사해요. 재원이를 지켜주셔서. 두 여인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세진이 소파에 앉아 이 모든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방금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가져온 현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보이니? 내 아들들이 저렇게 컸어. 그리고 우리 가족도 완전해졌어. 사진 속 현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세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거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민규와 도윤이 무언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선주와 한말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서울의 밤을 하얗게 물들이며 장세진 저택의 모든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가족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25년의 공백을 메운 가족, 갈라졌다가 다시 만난 쌍둥이 형제, 용서와 화해로 이어진 세대.
이것이 그들이 25년간 꿈꿔온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한 가족.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1년 후, 봄. 호강푸드 본사 로비에서 민규와 도윤이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둘 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형, 오늘 회의 어땠어요? 괜찮았어. 내 아이디어 칭찬 많이 받았어. 정말요? 응. 할아버지도 흡족해 하시던데.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도윤아, 민규야. 돌아보니 선주였습니다. 건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나오셨어요? 어머니, 집에서 쉬고 계셔야죠. 점심 같이 먹자고 왔지.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오신대. 세 사람이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거리를 걸으며 선주는 생각했습니다. 현우야, 우리 아들들이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오래오래 곁에서 지켜줄게. 꽃잎이 바람에 날려 세 사람 주위로 떨어졌습니다. 선주가 두 아들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우리 아들들 사랑한다. 저희도 사랑해요, 엄마. 저도요, 어머니. 세 사람이 봄 햇살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의 여운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 제작에 힘이 됩니다.